자, 그러면 이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위원장님께서 오늘 행사에 대한 간단한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 번 침략했잖아요. 임진왜란 때 한 번 하고 19세기 말에 한 번 했는데, 사실은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를 두 번 다 완전히 먹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 임진왜란 때는 사실 일본군이 가져온 조총수가 유럽 전체의 조총수보다 많았어요. 갖고 있던 조총수가. 그리고 조선은 군대를 다 무너졌고 일본군이 15만 명 정규군이 건너왔습니다. 다 망할 줄 알았죠. 일본은 다 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못 먹었죠. 결론적으로는 일본이 무기만 가지고 왔다. 다음에 들어올 때는 역사를 갖고 와야 완전히 먹을 수 있겠다 라고 해가지고 19세기 말에 들어올 때는 정한론이라는 걸 갖고 들어오죠. 그런데 일본에서 정한론이 생길 때는 한국이 아니었어요. 조선이었죠, 조선. 그런데 일본은 왜 정조선론이 아니라 정한론이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정한론의 한자는 일본 서기에 아까 지금 현재 이 나라 서울대 연구대 할 것 없이 우리나라 역사학과는 100%다 식민사관을 추종하는 데입니다. 아닌 척하죠. 그쪽에서 우리 역사는 깎아내리고 그렇게 높이 산다는 일본 서기라는 책에, 일본 서기에 보면은 신공왕후라는 인물이 과거에 신라 고구려 백제를 다 점령했다. 이것이 사만정벌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는 일본이 들어오는 것은 사만정벌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런 논리로 정한론을 만들었고 들어왔죠. 이때 나라도 다 망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무기만 갖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한론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들어왔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국제정세, 영일동맹 맺었죠. 그 다음에 미국과는 파스라테프스 조약 맺었죠. 러시아는 러일전쟁으로 쫓아냈죠. 청나라 청일전쟁으로 쫓아냈죠.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일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일본에게 저항했던 분들, 이분들을 우리는 선각자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구한말에 유학자들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니까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었나, 이쪽에서 건너간 아주 우리가 아래로 보던 일본한테 망할 때가 되었나, 망할 지경이 되었나 라고 찾아보니까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특히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고 해가지고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렸어요. 버리고 보니까 뭐가 보였냐, 그때 비로소 단군이 보이고 고조선이 보이고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 저명한 독립운동가들 대부분 투잡이에요. 독립운동가 겸 역사학자죠. 물론 그 당시에 둘 다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숙 선생, 유명한 역사학자죠.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 임시정부 초대 국무력, 다 역사학자죠. 단재신초 선생 말할 것도 없고, 이 성제 이시영 선생이 임시정부 따라서 망명 다니면서 쓴 책이 감시하는데 거기에 이분이 천부경 다 적어놓고 우리 상고사 다 적어놨어요. 도망 다니면서 무슨 사료 갖고 갔겠어요?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만 한마디 하면은 죽이겠다고 난리 치죠. 다 이 강단 식민사각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다 포로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이쪽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또 언론, 이 보수 진보할 거 없이 어떻게 보면 이 짝퉁 진보 언론들이 더 식민사각하고 손잡고 민족 이야기만 하면은 이 공격하기 바쁘죠.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19세기 나라 망할 때쯤에도 그랬어요. 일진회가 뭡니까? 일진회는 원래 그 진보회라는 데가 합쳐가지고 일진회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 그 당시 그걸 진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한 뭐 1, 20년 사이에 또 아주 악화가 됐죠. 그때 우리가 나라가 19세기에 다 망했을 때 1년에 아주 소수의 선각자들이 만주를 망명합니다. 주로 경상도 분들은 압록강, 대안으로 망명하고 전라도 분들은 대종교 중심으로 두만강 저쪽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그때 나라점 망했던 나라를 다시 살리는데 첫 번째가 역사하는 게 전부다. 그러다가 해방이 됐는데 해방이 돼가지고 국토는 찾았지만 곧 이제 분단이 되죠. 그 다음에 이때 두 가지 더 살릴 게 있는데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민주화를 하자라고 해서 민주화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다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가장 중요한 우리 역사, 우리 민족의 뿌리 이런 것들이 빠져 있었던 거죠. 지금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 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아주 큰 나라가 됐고 부자 나라가 됐는데 정신적으로는 마이크 좀 안 들려요. 네. 외형적으로는 큰 나라가 됐고 부자 나라가 됐지만 정신적으로는 훨씬 더 가난한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역사를 완전 식민사학자들이 100% 장악했어요. 정부에 정부가 있습니다. 아까 그 박학재 원장님이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한가? 지금 상태 그대로면 상당히 저는 의심스럽다고 봐요. 나라가 망하는 게 꼭 가난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도 많이 망했어요. 왜냐? 정신이 없으면, 뿌리가 없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뭐 인하대 고조선연구소는 고려 국경을 동한강 국적 700리라고 그려놨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 물어내라 그래서 그런 연구했다고 소송하고 있죠. 저희 연구소는 동국공정 비판하는 책을 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돈 물어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캡코 자산관리공사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독촉장 계속 날라와요. 안 내고 있죠. 왜냐? 이 나라에서 해방된 지 80년 다 된 나라에서 동국공정을 비판했다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육부, 캠코 이런 데서 너는 동국공정 비판했으니까 돈 물어내야 돼, 벌금 내야 돼.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분야에서는 구한말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저기 안 내고 있어요. 낼 수 없죠. 내면 뭐가 됩니까? 그냥 동국공정 욕하는 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마지막 보론대를 지키는 이 나라 역사학자들 전부 다 동국공정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속으로. 겉으로 아닌 척하죠. 지금 전라도 천년 한번 보세요. 전라도를 외의 식민지라고 써놨어요. 야마도 외의 식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역사에 해박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다. 그거 보고받으면 이 사람들 미친 사람 아니야? 이러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전라도 천년사가 문제됐는데 그쪽 지역 딴 지역도 아니고 호남에서 그 전라도 자신들은 고대부터 외의 식민지라고 써놓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기관장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정신세계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역사주권, 재단법인 역사주권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냐면 이 나라가 상황이 어떠냐면 식민사관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에 잡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 돈 받아요. 나라 돈 다 그 사람들 거예요. 가야사를 임날본부사로 둔갑시키는데 국고 1조 2천억 원이 씌워주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가야사가 완전 임날본부사로
변하려고 하다가 유네스코 등재 신청까지 했잖아요. 가야를 일날 공부라고. 그거 유네스코에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국 박물관 다 바꿔야 돼요. 한국은 가야는 고대 일본의 식민지였다. 정부에서 신청해서 했으면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우리 가야사 역사운동 하는 분들이 바꿔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보니까 항의서안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한국 정부에서 한국은 고대부터 일본 식민지였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유네스코 신청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유네스코 그 위원장이 가야사 전국연대에 바로잡기 전국연대에 유네스코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한테 유네스코 그 학술부 위원장이 직접 화환을 보내왔어요. 주시하고 있다고. 그래서 원래 식민사학자들이 일본에 오달 받아가지고 전라도뿐만 아니라 가야사 전부 다 일본의 식민지로 둔갑시키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 박물관을 다 바꾸려고 하던 것이 거꾸로 역사운동가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제가 합천을 잘하라고 한 거 빼고 남원을 기문이라 한 거 빼고 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야가 초기 3세기 말에 건국했다고 유네스코 신청했는데 그것도 1세기로 바꿔라 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유네스코에서 한국 역사를 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운동하는 분들 다 자기 돈 모아갖고 해요. 이게 나라냐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문경에서 그 하는 역사 전문가들 좀 모였어요. 모였는데 밥 두 끼에 잠까지 재워주는데 회비가 3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방 하나에 10명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가 참 대학생 때 이후로 이 한 방에 10명씩 이렇게 전국각기에 다 나름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살린 겁니다. 지금 한국 대단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분들이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 역사를 임나일본부사로 바꾸는 인간들은 나라 또 펑펑 써가면서 왜곡하고 이걸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돈 3만 원씩 꺼내서 회빈해서 잡고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 아니에요. 정권 상관없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와서 정기 제공한 거 잘 드셨잖아요. 요거 꽤 비싼 거죠? 이제는 이쪽 역사하는 분들도 최소한 밥 세끼는 이 역사운동 하는 걸로 세 끼는 아니더라도 밥 한 끼는 먹으면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첫발을 역사주권에서 이제 뜨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19세기 말에 이 선각자들이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니까 단근이 보이고 고조선이 보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민족 이야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하는 인간도 독실되잖아요. 아니 민족이 뭐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매국노들이 다 잡고 있는 게 반민족 주의자들이 다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 정신세계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학술대회 큰 주제는 고조선과 단군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그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와서 반민족 식민사학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온 우리 정신세계를 다시 되살리고 오늘 논문 발표 중에는 좋은 논문들이 많아요. 제가 뭐 우리 김정민 선생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고고학으로 단군조선을 밝히는 아주 그런 이제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역사주권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학술대회로는 대단히 이제 뜻깊은 행사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학술대회를 많이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학술대회에 사람이 많은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민족의 시원과 고조선입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두 분이 먼저 발표를 하실 겁니다. 30분씩 발표를 하시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한 것들에 대해서 종합 토론으로 토론자들과 함께 나와서 종합 토론을 이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나가긴 했는데 하여튼 마지막 시간을 제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진 박사님께서 고고학으로 본 홍산 문화와 고조선 이 제목의 발표가 있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자, 큰 박수로 송옥진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당법인 대한사랑 송옥진 학술국장입니다. 우선 역사주권 포럼 결성하고 오늘 첫 학술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첫 발표자로 나오게 돼서 영광이고, 아까 우리 이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본서기 내지는 그 시민사학자들의 왜곡된 가스라이팅,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고고학을 활용해서 우리가 고조선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 답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고조선이 왜 부정이 되는가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설들 중에서 그들이 쓰고 있는 자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일본서기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에 일본 그 천송강림 신화지를 답사를 갔다 왔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서기를 역사서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이제 끝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유독 자꾸 일본서기만을 끌어다가 쓰느냐? 그들은 이미 그거에 이제 형성 과정과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기록은 보지도 않으면서 일본 서기를 갖다가 자꾸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일단은 저는 이제 융합국어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발굴보고서를 활용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아마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칼럼도 쓰시고 논문도 쓰시고 하실 텐데, 실제적으로 발굴보고서를 이용해서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노홍산문화 관련해가지고 자료조사를 하면서 중국 학계와 국내 학계의 그 논문 보고 편수를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중국에는 거의 수천 건에 달하는 홍산문화 관련 논문이 쭉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채 100편이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찾아보면 중국의 홍산문화 각종 분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 논문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연구를 할 때 기본적인 발굴보고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조선 얘기를 할 때 중국에서 나온, 일본에서 나온,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발굴보고서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고조선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발표할 홍산문화와 고조선, 고고학을 보는 부분의 이제 기본적인, 이미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홍산문화라는 그 지역성, 그리고 저 지역, 지금 요서 지역이라고 불리는 저 지역에서의 그 계승성은 이미 그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는 8,000년 전부터 계통성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꾸준한 문화 이제 계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오늘 주된 거는 여기에서 5,000년 전에 홍산문화와 뭐 3,000년 전에 하가점 한층 문화가 연관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럼 하가점 한층 문화를 과연 초기 고조선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비슷한지, 아니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개요는 이렇습니다.
뭐 지역이 비슷하고 그리고 연대는 저렇게 차이가 나고 다만 중간에 지금 서기전 4,700년과 서기전 2,500년부터 시작되는 거는 중국에서는 아직도 홍산문화를 서기전 4,300년으로 쓰고 있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개의 발굴 그 보고서를 취합을 해보면 4,700년으로 보는 게 맞다. 똑같이 하가점 하층문화도 적어도 2,500년 전에 유적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시작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는 부분은 일부 유적에서는 홍산 문화에 바로 이어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나오고 있고, 근데 거기가 띄어져 있는 부분은 이것과 전혀 다른 소하연 문화라는 것이 이제 안에 끼어져 있어서 아마 홍산 문화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로 가는 요 시기에 문화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서 그 문화가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유적과 유물은 지금 유적은 제가 요만큼만 써놨는데 실제로 최근 하가점 하층 문화 혹은 홍산 문화 관련 그 유적의 도표를 보면 접공시만 해도 점을 찍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뭔가를 파면 나오고 파면 뭔가 되게 많이 나와서 더 이상은 점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많은 그 유적 유물이 출토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약식 보고 뭐 이제 간략하게라도 조사 보고가 된 것 혹은 이제 정식 발굴 보고서가 나온 것, 그러한 수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학계의 성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하가점 하층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이제 몇 개의 유적 중에 그 대전자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부분의 그 하가점 하층 문화 토기, 고조선 토기라고 불리는 것들 유물들이 대전자 유적에서 나온 800여 개의 그 무덤에서 출토가 된 건데, 이 발굴 보고서는 발굴이 시작된 지 20년 만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보고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기사로만 나오다가 그 20년 후에 연구가 20년 동안 된 게 아니라 보고서가 20년 후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누락분도 되게 많고 표현되지 않은 것도 많고 그리고 해석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 정식 발굴서를 보면 그 안에 이제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시대의 문화상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두 문화 혹은 고조선과의 그 개통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이 같다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을 파면 뭔가가 나옵니다. 땅을 파면 상도싸기 유물이 나오고, 땅을 파면 그 신석기 유적이 나오고, 땅을 파면 구석기 유적이 나오고, 한반도와 만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이었고, 특히 한반도는 아직도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유물 유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물론 제가 이 전문을 다 읽어보진 않고 이걸 분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요하 지역, 우리가 저 홍산문화, 하가점 하층문화라고 얘기하는 요 지역이 농경, 조, 모직, 경작 이런 거 언어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계통적으로 요 지역 언어가 이렇게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주요 골자고, 이거를 가지고 많이 인용들을 하시는데, 이 논문을 볼 때 사실 조금 주의해야 될 거가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021년에 발표된 논문인데, 사실 2014년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그 세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뭐냐면 요 지역에서 그 인물상이 발견된 요 지역에서 이게 탄화된 조, 기장 뭐 이런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죠. 이걸 해봤더니 엄청 오래된 겁니다. 보아하니 저게 세계 최고로 오래된, 제일 오래된 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그 정공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세계의 한 수백 명 학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이걸 홍보를 했습니다. 학술회의를 일주일간인가 개최를 하면서 여기에 특산물, 그리고 여기에 지역성, 여기가 이제 어떤 유적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아마 세계에서 조, 기장 뭐 이런 거에 그 원류다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조는 이게 지금 요거는 이제 실제 그쪽에 있는 밭인데 이런 밭들이 굉장히 많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때 제가 학술회에 갔을 때도 세계 정말
정말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학자들이 와서 이거랑 같이 토론을 하고 뭐 발표하고 이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여기가 이제 요 지역 자체는 조의 특산지로 설명이 되었고, 이후에 이제 여기가 기원이라는 얘기가 점차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기가 이제 조 관련해서는 저기가 그 기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저 초반에 그 논문에는 벼 이야기도 나옵니다. 벼는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조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같이 이동을 한다. 그래서 한반도 북쪽으로 올라간다. 근데 벼 같은 경우는 그냥 경작번만 간다. 사람은 이동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고고학적 발굴 성과 중에 그 일산 고향에 보면 가와지 벽시라는 게 그 출토가 됐습니다. 발견이 돼서 얘의 그 연도는 5020년 전 고향 가와지 벽시라는, 이거는 재배벼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해가지고 수확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먼저 발견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오리 벽시가 그 이후에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해봤더니 15,000년 전인데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15,000년 전? 아, 너무 오래됐는데 구석기인데 신석기인데 이때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까? 이러고 그냥 무시가 된 거죠. 그래서 아직도 충북 여기 소오리 벽시는 그 영국 혹은 외국에서는 대서특필이 됐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말 기원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 발굴을 대대적인 이제 홍보를 하고 알려졌더라면 벼의 기원이 아까 그 앞선 여기 요서 지역에서 경작 방법과 그 나달만 내려온 게 아니라 경작 방법이 내려왔다면 사람이 뭐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있는 벼가 올라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 걸 보면서 살짝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데 융합학문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언어의 개통성이 같다라는 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 일본어가 하나로 이렇게 조금 개통성을 가진다라는 거죠. 환호가 처음에는 뭘 하기 위한 거였냐면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구역을. 이거를 그냥 가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구역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환호의 가장 처음의 이제 모습이고, 이 지역에서의 환호의 그 원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년 전 흑룡아 문화에서부터 환호의 흔적이 나옵니다. 저 끝에 있는 요거가, 자, 요게 이렇게 환호인데 이게 집구역, 요거는 바깥. 이거 같은 경우는 우아량 유적인데 이거는 물론 집 전체의 구역과 밖을 연결한 건, 아니, 그러니까 구분한 건 아닙니다. 이 묘제 하나를 바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환호를 두른 건데 특이하게 요거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환호가 여기에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아까 하가점 하층문화의 대선자 유적의 그 전체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가점 하층문화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보통 묘지만 발굴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전혀 아니고 주거 유적도 발견이 됐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800여 개의 묘지는 이쪽에 있고, 지금 이쪽은 이제 좀 돋아나가지고 중학교 폐교가 있고 그 둘레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거주지 있는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적 표시도 없고, 다만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항상 이쪽에는 묘지, 이쪽에는 사람 사는 곳,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발전된 게 환호고, 이거를 어떻게 그 활용을 하냐 하면, 이거는 하가점 하층 시대, 그러니까 초기 고조선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요 시대에는 이게 이제 점차 환호가 이게 구역화가 활성화되고 이제 기술도 개발되고 해서 일정 처음부터 그 흑룡아 시대부터 처음부터 환호를 먼저 파고 유지를 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요 지역 이 시대에 들어서면 이제 완전 도시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환호를 이렇게, 이거는 자연적인 강이지만 먼저 이제 구역을 막 정합니다. 구역을 정하고 요 안에 이제 환호를 먼저 파는 거지. 환호를 파고 그 안에 이제 거주지를 하든, 그 요거는 요 안쪽은 거주면 여기는 가마터입니다. 가마터. 토기 굽는 그거를 내 주거지 바깥에다가 이제 일터를 놨다라는 그 표시를 이제 모형을 넣은 거고,
이걸 보면 거주지가 이렇게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이거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보고서 이제 주검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역화를 했다라는 거는 요 시대에 물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그 다른 지역을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환호가 이 구역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쪽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구역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그 가시화하기 위해서 여기를 팔 거지 않습니까? 파다 보니까 파서 이제 옆으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러다가 그 옮기다가 특정한 내가 이거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일부러 담을 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한 여신묘가 있는 위치고, 그 뒤에 보면 쭉 서축으로 평대라고 뭐 산대 이렇게 하는데, 요건 이렇게 쭉 무언가 만들어 놓은 인공 건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나무를 다 심어놔서 그런데 원래 나무는 없었다고 하죠. 요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평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구역이 신성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이걸 구역화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이 하가성하층 문화, 특히 이제 이도정자 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 환호가 가장 잘 드러난 그리고 잘 보이는 그런 유적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환호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이제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흙을 자꾸 이렇게 옆으로 옮깁니다.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돌도 쌓고 하다 보니 여기는 구덩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주지가 시작되는데, 요 거주한 면과 여기의 차이가 이제 파고 저쪽은 높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지형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최대 깊이가 12m까지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m 정도면 사람이 그냥 뭐 타고 넘어갈 거는 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요 시대에 되면 그 외부와의 침입을 위해서 환호를 또 인위적으로 내 마을에 두른다고 하고, 그 이전에 홍산문화 같은 경우는 외부의 침입 뭐 이런 흔적보다는 그냥 경계 그리고 동물 뭐 이런 거에 대한 보호로서 구역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까 환호를 두를 때 땅을 파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흙을 채우거나 돌을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발전돼서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산이 많으니까 그 돌들을 이제 어떻게 이용하느냐인데, 이 지역 이 문화 사람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돌을 참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돌을 어떻게 이용했냐면, 첫 번째는 주거지에 그냥 깝니다. 뭐 담도 두르고, 아까 보셨다시피 담도 두르고, 그 다음에 뭐 깔고 뭐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흥산문화에 있는 흑류구 이지점 요게 아궁입니다. 여기다 불을 뗀다라는 거죠. 초기 모형입니다. 아궁이의 그 가장 이제 나온 것, 발표된 것 중에 초기 모형인데, 여기에 불을 떼고, 그리고 하가점 하층 문화로 되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굴뚝이 있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을 떼고 그 열로 인해서 공기가 이제 바깥으로 가서 그 굴뚝으로 나간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 온돌, 아궁이, 이 문화는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근데 이거는 딱히 이때부터도 기술력이 상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아궁이를 깔 때는 골을 만들고 굴뚝을 내고 그리고 아궁이를 만들고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게 그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기술력에 따라서 다를 뿐이죠. 또 다른 이제 돌을 이용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석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돌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하고, 이제 널리는 게 갈돌. 이제 조든 뭐 벼든 뭔가 이제 이삭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요 같은 경우는 홍산문화 당시에 출토된 이제 동물 모양의 석상들입니다. 네, 갈돌. 여기다가 옛날 뭐 맷돌처럼 이제 껍데기 벗길 때 뭐 이렇게 쓴다고, 그런 갈돌입니다. 요거는 뭐 돼지 모양, 뭐 개 모양,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을 만들어 놓죠. 그 다음에 돌 중에 좀 특별한 돌들은 예쁘고 단단하고
뭐 가공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이제 빛이 나고 이런 것들은 옥기라고 해가지고 옥도 사실은 돌의 일종인데 이 옥기로 해가지고 이 문화도 또 다시 이제 그 같은 계통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세 개만 놨는데 하나는 옥고입니다. 머리 위에 하는 고. 네, 왜 상투 틀듯이 이렇게 머리 올려가지고 옛날 왕이나 뭐 되게 높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게 홍산 문화와 하가즈 마침 문화에서 너무도 비슷한 유형. 요렇게 앞에는 파이고 뒤에는 좀 높고 이 모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옥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두 문화의 특징 다른 옥기도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이 문화가 왜 계통성을 가지고 우리랑 그까지 연결되느냐 하느냐에 딱 그 얘기를 할 때 요 모양 구운형 옥기라고 중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요 모양의 옥기가 공통적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홍산 문화와 하가즈 마청 문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귀걸이 옥으로 만든 귀걸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 지역 요소 지역에서 아까 계속 해드렸다시피 흑룡화 문화 당시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옥결, 옥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견된 뭐 옥 귀걸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요거는 지금 제가 고성 문암리 요 사진이 없어서 따왔는데 이 흑룡화 유적은 8,000년 전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옥 귀걸이와 그 다음에 이제 고성 우리나라 고성에 가면 문암리 유적하고 오산리 유적이 있는데 그 중에 문암리 유적에서 귀걸이가 똑같이 이제 옥 귀걸이를 남았는데 그게 이제 형태와 뭐 재질 같은 게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이 옥 귀걸이에서도 알 수도 있다시피 지금 요거는 이제 중국에서 전시된 판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옥 귀걸이 요거 연구하신 분들의 그 논문들을 보면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많이 출토가 된다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돌, 다음에 토기. 사실 네 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 형태 다리 3개 달린 산조끼는 사실 그 그러니까 하가즈 마청 문화에서도 다른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리 긴 애들. 그런데 이 모양 토기와 이런 문양은 정확하게 홍산 문화에서 하가즈 마청 문화로 그 정확하게 직접 계승이 됐다라고 말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토기나 그 옥기에 표현된 이 문양은 나중에 가서 상대 그 도철문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구운형 옥기 이거가 뜻하는 게 뭐냐? 여기에서 우리는 삼국유사 기록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삼국유사에서 얘기하면 환웅이 3명을 데리고 오죠.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를 데려오는데 거기에서 풍백이 사실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풍백의 이 백자가 맞백자, 맞이할 때 그 백자라는 거죠. 그거에 이제 의미. 그래서 이게 바람과 구름과 비 이거는 농경 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바람과 비 오는 거 이걸 관측하는 건 뭐냐면 천문 관측하고 연계가 되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홍산문화 당시에는 제단 앞에 처음에는 그냥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 동그라미가 입간측경이라고 해가지고 해의 길이를 재서 뭐 그 별자리 관측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는 거죠. 해의 길이를 해서 날짜를 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북쪽이 어딘지 남쪽이 어딘지 동쪽이 어딘지를 재는 겁니다. 여기까지 발전을 하는 거고요. 유화령 유적에서의 제일 이제 그 공개하지 않는 13 지점 이거는 피라미드 형식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거는 공개된 거나 자료는 나온 거는 없어서 또 하나 아까 그 천체 관측하고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동지 때의 일출 방향을 그 표시하는 표지석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하가즈 마청 문화의 조기 안에 보이는 요게 정확하게 동지의 일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성자산 유적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산 위에 그냥 성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석성이 아니라 여기 보면 요 둘레에 9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할 수는 없는 문이에요. 왜냐하면 문을 나가면 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둘레에 9개의 문이 있고 요 가운데는 재단이 있고 요 남쪽에 보면 가공을 한 그 돌이 있는데 정확히 돌이 바라보는데 그 앞 그 주산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제 정확한 그 북쪽 방향으로 산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요 시대에는 이건 하가즈마층 문화 유적인데 이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그 천체 관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천문 시설을 그 활용을 했을 거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하고 뭐가 같으냐. 중간중간에 보셨다시피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중국 발굴보고서 상에서도 사실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전자 유적에서도 납돈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됐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그때 이제 그 척도화된 그 금속으로 만든 화폐를 가지고 있었고요. 결론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처음 시작한 게 뭐냐면 구획화였습니다. 구획화. 이 구획화는 나랑 남을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를 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처음에 정해놓고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여기 집을 하고 요 바깥에다가 뭐 일터를 하고 이렇게 구획화를 해서 우리라는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켜나갈 때 최근에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도 많고 실력 있는 선수도 많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는 사실 우리라는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그 기본 데이터, 발굴 보고서 요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우리가 좀 그네들은 사기하고 뭐 일본서기 이걸 기준으로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휘말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삼국유사 기록을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이미 충분한 발굴보고서 상에 삼국유사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자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조선으로부터 고조선 건국기념의 기원과 천문학 우리 김정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끝부분에 동짓날 태양 뜨는 위치에 맞췄다는 거에 어쩌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홍산 유적에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 주제는 고조선의 건국기념 천문학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애매하게 중립적인 이름을 정했는데 내용을 보시고 한번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고조선 천문학에는 서양식 황도 12궁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동양은 10이 가지고 서양은 황도 12궁 개념을 쓴다. 맞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에는 섞어서 썼던 것 같습니다. 첫째,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황도 12궁은요, 그거 원래 수메르 겁니다. 수메르께 바빌로니아로 가고 바빌로니아에서 이집트, 그래서 그리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그리스어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수메르는 우리와 같은 교차어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뭐 한당국에서도 뭐 수메르가 수밀이랑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부분은 참고만 하고 아직 확실한지만 모르겠으나 하나 확실한 교차어를 쓴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황도 12궁이라는 개념이 아마 고대 우리나라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논리들이 맞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고대 신화가. 자, 그리고 요거는 하북성 선어구에서 발견된 건데 이거 요나라 유적입니다. 고분인데 한 9세기쯤 돼요. 우리나라 뭐 후삼국 시대쯤 되는 건데 하북성에서도 서양식 황도 12궁의 고분이 나옵니다. 9세기예요. 그 이전에도 어쩌면 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가 설명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개천절의 천문학적 의미. 개천절은요 음력 10월 3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찾아보고 했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증거로 봤을 때 고구려의 동맹축제라든가 뭐 동해 우천 아니면 뭐 함경도의 향산제 이런 거에서 고조선과 관련돼서 10월 달에 행사가 있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하, 이제 10월 달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구나 해서 하나하나 제가 추적을 해간 거예요. 좋아, 그럼 10월 3일이 무슨 의미일까?
자, 음력 10월 3일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양력 10월 3일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양력 10월 3일 이번 2023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음력으로는 저게 몇 년이 되는 거야? 8월 19일? 네, 8월 19일이라고 나와 있는 달 모양이 이상해요. 저런 달은 점성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점성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 금음달, 초생달, 밤달, 보름달 이런 거예요. 이 어적정한 그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런 달에 개천절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돼. 자, 음력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음력 10월 3일이 초생달이 뜨는 날이에요. 이러면 말이 돼요.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초생달의 의미하는 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유목민족들이 그래서 초생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작을 뜻합니다. 삼국사기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나중에 그 멸망할 때 백제는 보름달이요 신라는 초생달이다 했더니 첫 번째 점쟁이가 보름달은 이제 꽉 찼으니까 기우는 거고 신라가 초생달이니까 앞으로 백제를 제압할 겁니다. 그랬더니 죽여버리고 다음 그랬더니 뭐라 그러니까 초생달은 조그맣고 보름달은 크니까 신라가 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결국 백제가 망했다고 하죠. 초생달이라는 건 새로운 기운, 첫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천절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지구에서 봤을 때 음력 10월 3일경에는 초생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음력 달력 기준이에요. 늘 이렇습니다. 네, 늘 이래요. 왜? 말 그대로 달력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만드는 달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대문고문가에서 발견된 초생달과 금성의 요 조합에 매사자를 붙였는데 요게 이제 고조선 당시 이제 동이족들이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대상으로 봤을 때 동이족의 유물과 관련이 있어 고조선의 것일 것이다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단자라는 얘기 이거 한자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침 단자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우리 쓰는 단어 있습니까? 단이라는 걸 갖고 한국에서 쓰는 단어들 없죠. 아침밥 보면 조식이지 단식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저게 투르크어입니다.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카자흐로 탕 예르쟁 그럽니다. 예, 예르쟁이란 말이 뭐예요? 한국말로 이르답니다. 거기서 예르라고 그래요. 발음도 비슷하죠? 그래서 탕이라는 건 아침 태양을 뜻해요. 자, 요거는 흉노 유물이에요. 흉노 유물에 보면 이렇게 초생달과 금성의 조합이 많이 나옵니다. 이슬람 상징 아닙니다. 이슬람이 쓰기 훨씬 전부터 초생달의 금성의 조합은 우리 북방 유목민족들이 썼고 이 북방 민족들이 이 조합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게 천송 강림 사상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초생달이 엄마, 금성이 아들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이 컨셉은 매우 오래됐어요. 예. 그리고 금성은 바로 말 그대로 탕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린 태양. 태양과 달이 일식을 하면 그게 하늘의 양기운과 음기운이 성교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죠? 그게 금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성은 새로운 태양이에요. 태양의 수명이 1년 365일이기 때문에 1년 360일이 딱 끝나면 동지가 되면 얘 태양이 죽고 새 태양이 저렇게 태어났던 금성이 이어받아서 새로운 태양이 된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고조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초생달과 금성 이렇게 멋진 형태는 가끔 나옵니다. 네, 가끔 나오고 보통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몽골 깃발에도 이렇게 있죠. 이거 잘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 보면 화살이죠. 이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떨어지는 화살을 형성하는 겁니다. 초생달과 금성. 이걸 왜 금성이라고 부르냐? 머리에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탱그리 신화에 보면은 탱그리가 우주를 창조할 때 금성의 머리에 불을 붙여서 갖고 다녔다라는 중앙아시아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불이 붙으면 이거는 금성이에요. 이거 몽골에서 물어보면 다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태양은 맞죠. 어린 태양일 뿐이지. 네. 자, 징기스칸 흰색, 검정색 숄.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형상화해서 만든 게 가운데 그림입니다. 달과 태양 그 가운데 태어난 자, 천자, 천손. 요거를 형이상학한 게 지금 현재 몽골에 있는 소염보라는 심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같은 심볼을 써요. 네, 이게 유라시아의 유목민족들이 광범위하게 썼던 공통 문화입니다. 사상이기도 하고. 자, 이 비슷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기독교네.
힌두교, 이거 부리아트 샤머니즘, 이거 마찬가지로 불교, 이슬람 다 똑같은 심볼들이 나옵니다. 왜 똑같을까요? 이거 고대 신앙에서 차용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제 인터넷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십자가도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유라시아 샤머니즘 심볼을 가져간 거예요. 초생달과 금성의 상징은 원래 이슬람 상징이 아니었는데 가져간 겁니다. 물론 불교 만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근데 초생달과 금성은 청송 강림을 상징합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나씩. 이거는 기독교 마찬가지로 굳이 이러한 초생달 모양의 뿔 위에다가 조각을 합니다. 이렇게 굳이 이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물론 현대인들은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아 장식인가 보다 하는데 천만에만만해. 이건 장식 아니에요. 심볼입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마찬가지. 이건 기독교, 이거 카톨릭 심볼이죠? 왜 이렇게 놨어 일부러? 이거 딱 보면 북극성이네. 이거 나중에 제가 다른 주제 때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미트라 시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같은 심볼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어떤 종교로부터 베껴왔어요. 그게 무엇이냐를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아마 고조선이나 배달국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이게 로마에 있는 사투르누스 신인데 로마 제국입니다. 사투르누스가 누구냐면 농경의 신인데 바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사툰날이야.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를 예수의 탄생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에 예수는 12월 25일 날 태어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원래 고대의 금성 신앙에서 온 거예요. 네, 금성 신앙에서 태양의 부활 축제에서 비롯된 축제인데 로마 사람들이 이걸 사툰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투르누스 신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보이시죠? 초생달과 금성의 모양.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봐야 됩니다. 기독교사에서도 나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민족 것이었다. 그리고 보면은 문화의 흐름이 어때요? 사툰날의 율, 시길라리아, 구르말리아 등이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 크리스마스의 얘기가 기원이 어디니까? 로마 제국이 나중에 기독교 국교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 종교를 기독교화하는 과정에서 받아들이는데 흐름이 북방에서 내려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율이라는 거 이거 저거 켈트족 북유럽 축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발상지는 중근동 지방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지방. 근데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가 나오는데 루돌프 사슴포가 산타크로스가 썰매를 끌면서 그다음 크리스마스 트리는 또 하필이면 시베리아산 치묘스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 눈이 와요? 근데 이러한 전통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크리스마스,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하나 찝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도 중문동 지방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왜? 원래 시베리아 샤머니즘 문화예요. 자, 원래 시베리아에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아까 홍삼문명 동지했죠? 이게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뭐냐? 힌트입니다. 여러분 북극권을 가야만 이거를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동지를 새해라고 할까요? 어떤 민족들은 동지를 새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까치설날. 그 왜 동지가 새해일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북극권으로 가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북극권이 어디냐면은 북이 90도에서 23.5도를 빼면은 북이 61.5도. 기독교에서 절대로 알면 안 되는 숫자, 악마의 숫자 666의 진짜 정체입니다. 60의 6도가 바로 고대 종교의 발상지예요. 그 북극권을 가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12월 21일 동지가 되면은 태양이 궁수자리랑 함께 뜹니다. 여기 써 있죠? 2022년 12월 21일 태양이 여기 있고 이게 궁수자리예요. 사기타리우스. 이렇게 궁수가 활을 펴 쏴가지고 태양을 맞췄더니 악 하고 떨어져서 태양이 안 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현상은 북극권에서만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늘 태양이 떠 있어요. 그냥 밤이 길 뿐이지. 이 현상은 거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북극권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북극권에서 이렇게 태양이 떨어져서 천손이 강림한데 이거 사대경에 나오죠. 10개의 태양 중에 얘가 화살로 9개의 태양을 떨어뜨렸다. 그게 구이족의 천손 강림 신화거든요. 네. 화살? 봐요. 크리스마스보다는 우리나라의 고대 신화랑 더 접합이 잘 됩니다. 화살에 맞고 태양이 떨어진다. 천손 강림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이게 어디다? 시베리아입니다. 자, 여기에요. 요 지대입니다. 이 지대에서만 아까 얘기했던 천문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요렇게 북극권에서는 12월 21일 동지가 되면 태양이 안 뜨고 뜰랑말랑 하다가 내려갑니다. 여명만 보이다가 끝나요. 이런 식으로 약 3일에서 5일 정도 안 뜨다가 한 12월 25일 혹은 27일쯤 되면 한 1시간쯤 잠깐 뜹니다. 그게 태양신의 부활이에요. 지금도 저 축제를 시베리아에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시베리아 샤먼들이 북을 치면서 이제 뭐 태양이 떠서 뭐 이런 막 하고 이제 북치고 난리고 치면 이제 뜹니다. 사실 안 해도 뜨긴 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여기 보세요. 12월 21일 일출 일몰 시간이 없습니다. 안 떠. 북극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동지 때. 12월 25일도 안 떴네. 12월 27일 되니까 11시 50분에 떠서 13시 15분 약 1시간 정도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 축제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을의 장로가 술록을 타고 그리고 먹을 거를 잔뜩 싣고 그리고 부족의 마을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야, 해 떴다. 이제 추위 다 끝났다. 야, 이제부터 우리 새해 왔으니까 축하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여기다가 먹을 거를 잔뜩 싣고 갑니다. 마치 산타크로스가 루돌프 사슴고를 사는 것처럼 똑같죠? 이게 진짜 기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산타클로스가 어디로 들어간다니까? 굴뚝이죠. 여러분 유럽에 굴뚝 들어가 보세요. 죽습니다. 몸이 끼어가지고. 그거 고대 유목민족의 가옥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거 계단? 이거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에 있는 그 재현해놓은 건데 시베리아적은 눈이 많이 오면 안 녹아요. 그냥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구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울릉도도 가옥 있죠? 그거 이렇게 지붕 넓게 펴가지고 눈 많이 와도 안에 돌아다닐 수 있게 해놓고 하죠? 또 비슷한 원리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문이 막히니까 여기가 눈이 쌓여서 이 위에 구멍을 뚫어놓고 위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불피죠? 그래서 이게 굴뚝이에요. 자, 어때요? 산타크로스의 유래가 어딘지 보이시죠? 시베리아 샤머니즘입니다. 똑같아요. 100% 똑같습니다. 이거를 절대 안 가르쳐주고 안 보여줍니다. 네. 자, 그러면 내가 왜 지금 개천절 얘기나 산타크로스를 얘기하냐 여러분 막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슬슬 접합점으로 갈 겁니다. 먼저 가까운 시대부터 보죠. 신라부터 보죠. 신라는 무덤이 왕관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고구려 백제랑은 달라요. 고구려 백제의 왕관은 불처럼 타오르는 관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출신이 장군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머리에 불관을 쓰는 것은 무관들입니다. 유라시아 샤머니즘에서. 근데 요거는 이상한데 이거는 술록불이에요. 술록불을 쓴다는 소리는 뭐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 신라랑 고구려랑 지도자의 뿌리가 달라요. 신라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온 사람들이 나라를 건국했고 고구려나 백제는 무사계급,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아마 고조선 연방이 해체되면서 지배계급이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나눠진 게 아닌가라고 봐요. 스키타의 전통에 보면 지배계급은 두 개입니다. 종교계급과 무사계급. 스키타의 전통이 그래요. 근데 아마 고조선이 아마 무너지면서 이 두 계급이 갈라지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요건 일본 천황이에요. 일본 천황이 우리 거랑 비슷비슷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본 최초의 신이 누굽니까?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남동생이 누구예요? 스사노 미코토. 고향이 어디입니까? 신라잖아요. 네. 가야 구지봉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신라에. 왜 그러겠어요? 계통이 같기 때문에. 제사 관련된 지배계급이었기 때문에. 네. 그 신라가. 근데 일본 신라는 워낙 짬뽕이라서 일본 천황계를 단일 가문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 개의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섞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이 일본 천황의 이 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 신라 계통이네. 가야 계통이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신라의 뿔을 우리가 출자 모양 왕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술록관입니다.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똑같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 앞에 출자 모양으로 된 거, 이거 술록 앞에 있습니다. 예. 있죠? 이 옆에 이상하게 생긴 거, 이거 똑같아요.
술록불이 저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아마 시베리아에 살던 시기에는 아마 신라의 지배층들이 저렇게 술록불을 직접 머리에 썼을 겁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술록불을 쓰는 건 좀 뽀대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 이거 어떻게 해요? 금세공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화려하게. 그래서 술록불을 씁니다. 그럼 신라가 왜 술록불을 쓸까는 거예요? 술록은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는 신라는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예요. 경상북도에 술록이 있어요? 없는데. 그 신라의 지배계고 왜 술록관을 만들어 쓰는 거지? 아, 이게 북방계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신라의 지배계급이 북방계일 거라는 근거는 많습니다. 첫 번째 술록관. 또 뭐 있습니까? 두 번째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 그 밑바탕의 남판이 어디입니까? 시베리아산 자작나무. 자꾸 시베리아가 나오네. 그렇다면 신라는 새해를 동지로 봤을 수도 있겠네? 그게 까치설날이죠. 그냥 우리가 뭐 설날 때 부르는 동요로만 끝날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왜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원래는 머리에 썼습니다. 이거는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요거죠, 이거. 이거를 저렇게 암각화로 그린 건데 한국은 저 후대니까 신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세련되게 바뀐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러한 문화가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에 광범위하게 퍼진 겁니다. 우리는 술록관을 머리에 쓰고 옛날 원시적인 걸 이렇게 쓰고 이 유대교는 메노라를 씁니다.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를 왜 차용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 뿌리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이킹족들은 촛대를 머리에 씁니다. 저게 12월 25일 날 하는 산타 루치아 축제예요. 산타 루치아가 뭡니까? 산타, 성스러운, 루치아, 루시퍼입니다. 그게. 그 뭐예요? 행성으로? 금성. 성스러운 금성 축제. 12월 25일 날. 왜? 12월 25일은 새로운 태양이 뜨거든요. 하늘에 새로운 태양이 뜨면은 지상에는 새로운 천자 혹은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믿었어요. 그걸 서양인들은 에소우 소빌로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그걸 제세이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 천국을 건설, 하늘과 똑같이 지상에 그대로 건설한다. 국가를 건설한다. 네. 그래서 원래 종교 계급들은 신탁을 할 때 환각제를 이용했습니다. 이 왼쪽 거는 서양의 학자가, 영국 학자가 쓴 거예요. 이 사람 이거 쓰고서 완전 기독교인한테 완전 다구리를 당해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진실은 이기죠. 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환각제 먹었어요. 이거를 절대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거는 고대 종교에서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어요. 당군이라고 이거 안 했을까? 신탁할 때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고대 시대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맨 위에 게 뭐냐? 청동기 시대. 이거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용산에서 있는 거 유물입니다. 그 청동기 시대 고분에서 발견됐어요. 버섯입니다. 요 밑에 거 경주박물관 신라왕 고분에서 발견됐어요. 버섯 모양의 저런 물건을 왜 집어넣었지? 뭐긴 뭐겠어요. 저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니까 그럴 거예요. 신라의 왕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즉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들이 어떤 뭐 댐을 만들어 주세요. 뭐 농사를 짓게, 뭐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천재를 지내서 점을 친단 말이에요. 삼국시대 때 다 그랬죠. 신라 왕이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 중에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입니다. 왜?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인데 왜 내 종교를 받아들이니까 되고 나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고구려 백제는 원래 무사 계급이었기 때문에 쉽게 불교로 전환이 됐지만 신라가 가장 늦게 전환된 것도 아마 그런 것과 깊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종교적 갈등, 통치 권력의 어떤 근간이 흔들리니까. 자, 그래서 신라가 아까 북방 시베리아와 깊은 관련이 있을까 생각되는 게 바로 첨성대입니다. 요거 뭐냐면 천문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좋은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천문 프로그램인데 요 가운데 요거 십자가 표현하는 거 있죠? 요거 여기 어디냐면 첨성대입니다. 첨성대를 기준으로 해서 12월 21일 동지에 태양이 뜨고 지는 방향을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입니다. 태양이 뜨는 데가 월성이에요. 하필 월성입니다. 새해
태양이 뜨는 위치가 월성입니다. 뭐예요? 초생달과 금성. 심볼적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죠. 그리고 태양이 정점에 뜨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천관사. 김유신이 술 먹고서 천관이한테 갔더니 엄마가 난리쳤다는데 그거 술집 아닙니다. 그 원래 무당들이 있었던 고대 샤먼 무슨 절 같은 그런 데였을 거예요. 지금은 절로 변했는데 천관사 유적이 있는 데예요. 여기에서 태양이 정점에 뜹니다. 그리고 태양이 질 때는 어디로 지냐? 인완동 고분군 쪽으로. 동지 때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라도 동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새 출발, 첫 시작, 새로운 뭐 생명 이런 걸 할 때 동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지를 새해로 보고 동지를 어떤 자신들을 다스리는 천선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믿는, 즉 크리스마스를 새해라고 인식하는 것은 시베리아 유목민족의 전형적인 문화예요. 근데 우리 신라가 이걸 갖고 있네. 어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신라는 그렇다 쳐서 알았어. 그럼 고구려의 백제는 어땠을 거고, 그럼 고조선은 어땠을까요? 이걸 이제 역으로 이제 짚어 올라가면 되죠. 자, 개천절과 그러면 크리스마스 무슨 상관관계냐? 개천절은 10월 달이고, 그것도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이고, 크리스마스는 양력 12월 25일인데 뭔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시간을 계산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3월에 여기 파이시스라고 이게 물고기 자리라는 소리거든요.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3월 달에 태양이 물고기 자리랑 함께 뜨는 시대를 물고기 자리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예요. 지금 3월 달에는 태양이 동쪽에서 물고기 자리랑 함께 뜹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12월 달 크리스마스가 있고 12월 달에는 태양이 궁수자리랑 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달 그 태양이 궁수자리, 즉 12월 21일 날 화살을 맞고 3일 동안 혹은 5일 동안 안 뜨다 부활한다. 이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가 처녀수태했다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물고기 자리 태양신은 반대편 별자리 음의 기운을 받아 탄생한다고 믿습니다.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 뭐죠? 처녀 자리. 그래서 예수는 처녀수태를 합니다. 처녀수태로 탄생합니다. 즉 AD 1년서부터 AD 2160년 물고기 자리 시대에 사는 모든 유라시아의 영웅은 처녀수태거나 과부의 자식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북부의 동명왕, 고리국에 햇빛을 맞았는데 임신해버렸대요. 성모 마리아처럼. 근데 애를 낳아버렸네. 처녀수태, 천손강림. 예수랑 똑같죠? 누가 원조일 것 같아요? 연도로 보면 우리가 더 빠른 것 같은데? 고주먹 어때요? 아빠 있긴 있죠. 근데 뭐라 부릅니까? 과부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왜? 물고기 자리 시대 영웅은 애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컨셉이 그래요. 컨셉이.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청나라도 그렇고 몽골 알랑고한 전설도 보고 전부 처녀수태예요. 왜 이런 일관된 공통점이 나타날까요? 천문을 기반으로 천성강림 스토리가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만의 문화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조선이 탄생하던 시기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때는 BC 2333년이잖아요. 그때는 궁수자리가 10월이었습니다. 아, 이랬구나. 이해되십니까? 태양이 화살에 맞고 떨어지는, 즉 강림하는 시기가 고조선 건국 시기 때는 12월이 아니었어요. 지금이 12월이야. 지금이. 근데 이때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왜? 이거는 양력 10월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배달부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양력 10월 달 안에 음력 10월 3일이 겹치면서 궁수자리랑 태양이 같이 겹치는 현상을 그때쯤 돼야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지금 한민족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할 때는 사실 BC 2333년이 아니라 환웅이 건국했던 배달국까지는 가야지 이 스토리텔링, 개천절 의미가 확고하게 만져들어요. 이렇게 되면 또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냐? 산해경에 얘가 10개의 태양 중에 9개 떨어뜨려야 됐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년은 12개월인데 왜 10개라고 했을까? 여기 있잖아요, 답이. 그때가 10월입니다. 10번째 태양이 뜨는 날이에요. 9개의 태양이 떨어지고 하나가 남는다는 이야기는 이때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산해경 얘기 고대 시대 때 얘기잖아요.
양자리 시대 때 이야기예요. 양자리 시대 천문 현상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동이족, 즉 구인족이 9개의 구인족이 지상에서 하늘로 내려온다. 언제? 크리스마스 때. 왜? 천소는 무조건 크리스마스 때 내려와야 됩니다. 궁수자리에 화살을 맞고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가서 약간 변형돼서 롱기누스의 창으로 바뀝니다. 예수가 옆구리에 창 찔려서 죽었다. 부활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탱그리 신화에 보면 이렇게 오크 오드 오부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신이 존재하는데 인간 세계에 문제가 생기거는 지상으로 내려온다고 믿어요. 그게 오즈고, 그 다음에 그냥 신이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한다. 그게 오크. 그리고 가서 어떤 일을 펼쳐서 큰 업적을 이룬다. 그게 오그. 다 끝나면 다시 하늘로 승천한다. 그게 우시입니다. 그거를 상징하는 게 이 십자가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탱그리 신화입니다. 다 뺏어갔어. 그래서 오브스에 가면 이렇게 보세요. 화살 보이시죠? 이게 화살이 딱 꼽혀있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몽골 깃발의 소연보 화살이 딱 꼽히는 걸로 나온다. 이게 천손 강림입니다. 여기가 북위 51도예요. 아까 홍산유적 북위 43도입니다. 예, 그 다 이유 있어요. 북위 51도가 중요한 이유는 북위 51도에서 베가성, 옛날 마고성이라고 불렸던 직녀성이 지금 물고기 자리 시대 때 지상을 스치면서 움직이는 위치가 북위 51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우리가 전설에 나온 선녀가 목욕하고 하늘을 승천했다는 얘기 있죠? 그게 직녀성이 내려와서 오브스 호수를 거쳐서 목욕하고 올라간다. 내려갔다 올라간다. 선녀 남궁 이야기의 오리지널. 자, 그래서 샤먼을 보면 이렇게 화살만 해놨습니다. 왜? 신을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신을 강림시키는 겁니다. 화살 쏴서. 활이죠? 치는 게 화살입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양자리. 고조선은 딱 양자리 시대 때 시작해서 양자리 끝났습니다. 양자리 시대를 대표했던 국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넘어가고 해서 천문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라 대당고 부인 유명, 그 다음에 문무왕 비문, 그 다음에 부도지, 그 다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삼국지 사기에 나오는 천문대 기록 이런 걸 보면은 처음에는 중원대륙에 있었다가 신라 같은 경우 한반도로 넘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신라를 참고로 된 이유가 가장 많이 천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별로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동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 네. 중국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동이족 여기 중국 애들도 다 얘기합니다. 지들도 인정해요. 양만영 교수가 우리 강릉 단원제 때 난리치고 왔었죠? 근데 여기 써놨잖아요. 한국 각지의 지명 분포가 중국 고대 초나라 지명과 유사하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거기서 왔으니까. 영국 사람이 요크에 살다가 미국 가서 뭐 만드니까? 뉴욕. 오를레안에 살던 애들이 미국 가서 뭐 만들어요? 뉴 오를레안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왜 지명이 중국 초나라랑 똑같겠어요? 초나라가 묘족이지 않습니까? 우리 묘족이랑 같죠? 왜? 묘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치우. 우리 뭐야 이게? 치우 얘기잖아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에? 이게 다르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리고 거기 역대 왕들의 명칭. 양자강유역의 왕들의 명칭인데 이거 중국인들도 지들이 미스테리래요. 아니 왜 양자강에서 자꾸 북방민족 이름이 나오지? 여기 보면 소주의 옛날 명칭, 왕의 이름 이거 쭉 보면 중앙아시아 왕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기 우리 살았으니까. 응? 중국 애들이 미스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천문에 따라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그린 건데 대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게 될지 악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설명 뺄게요. 자, 그래서 33, 38, 43도예요. 이게 홍산 유적하고 마찬가지 43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43도로 했던 거예요. 자, 물고기 자리 시대인데 여러분 주역 보면 지축바로 쓴다는 얘기 많이 하죠. 타노스님.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 황도 12궁 중에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결정하는 4개의 주요 별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물병, 황소, 사자, 정갈자리예요. 이게 물병 자리 시대 때에는 태양이 3월 달에 물고기 자리랑 뜨니까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누는 축이 약간 삐딱해요. 그런데 물병 자리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라집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겠죠? 다시 첫 출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민족사상에서 복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하는데 다시 삐뚤어졌던 십자가가 똑바로 서면서 다시 첫 출발이 시작이 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